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는 2교시 수학이 시작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오후 1시 10분부터 시작될 영어 듣기 평가 때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에이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1년 만에 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을 급습해 하마스의 작전본부를 발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지만 병원 공격을 두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질문해드릴 테니까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궁금증 해결사분들 나오셨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박지훈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교실 문에 4살 아이의 손이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어떠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수원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가 복도 끝에서 달려오자 문 앞에 있던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웬일인지 이 교사가 문을 두 손으로 잡더니 한쪽 다리까지 굽혀서 문을 굳게 닫는데요. 이 과정에서 달려오던 4살 비군의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꼈습니다. 다친 비군이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가는데 교사는 따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기만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요. 이 사고로 아이는 이 수원의 한 접합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100%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병원 측의 소견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 아이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 아이 상태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변호사님? 지금 아이 보면 이 깜짝 놀라서 아이가 원장실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돼 있고 예. 또 선생님도 쳐다보긴 하고 있지만 뭔가 그 좋지는 안 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아이가 아절단 상태라고 새끼손가락 거의 한 80~90%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손가락이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상당히 놀랍니다. 네. 계속 깨기도 하고 후에 상상 증후군을 겪고 있고 아마 아이가 이때 상황에 대해서 계속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팀장님, 근데 이거 사고 관련해서요, 해당 교사하고 학부모 측 입장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피해 학부모 측하고 해당 교사하고는 주장이 틀린데요. 네. 피해 학부모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비군이 손가락을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 원장실로 뛰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해당 담임 교사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안 가죠. 응급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문을 닫을 때 저 화면에 나왔지만은 세게 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문을 밀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예. 있는 거고 해당 교사는 뭐라고 했냐면 아동 비군을 따라서 다른 애들이 따라 나갈까 봐서 문을 꽉 닫았는데 문을 닫았을 때에는 그 피해 비군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쪽에 있으니까 못 봤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CCTV가 필요하겠죠. 어떻든 네. 간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경찰에서 조사하게 되면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다. 장가희 기자, 또 이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은요, 이 사고 은폐를 좀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은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이유로 그 문을 그렇게 세게 닫았어야 했느냐, 이 부분부터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또 수술 전부터 유치원 원장님께 CCTV 영상을 좀 보관해 줄 것을 여러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유치원에 갔을 때는 사고 당일 영상이 모두 삭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원장 선생님이 휴대전화로 찍은 CCTV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있는데요. 또 기가 막힌 건 피해 아동이 지난 4월에도 유치원에서 이 글루건의 화상을 입었는데 당시의 CCTV 영상도 삭제된 상태였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CCTV 영상 일부러 지운 게 아니라면서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해서 영상들이 자연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 원장님이 휴대전화로 그걸 해당 장면만 좀 찍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박지원 변호사님, 네.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여러 그렇죠. 정황 봤을 때 제가 부모 입장에서 사실 사고 은폐 의혹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CCTV가 하필이면 또 사고 났을 때 그때가 삭제가 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죠. CCTV가 어떻게 삭제가 되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상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왜 체중을 실어서 선생님이 저런 행동을 한 건지, 아이가 가고 있는 건데 왜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지, 또 선생님 진술도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경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게 납득이 갈 수 있는지, 또 어린이집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진실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 팀장님, 이제 CCTV가 가장 중요할 텐데 CCTV가 복구가 가능할까요? CCTV 복구는 가능을 합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이제 아동학대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원장과 교사를 입건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상이냐면은 고의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입건했고, 또 그리고 입건하게 되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들 진술이 틀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CCTV 영상을 복원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CCTV 복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100%는 아니지만은 네. 이런 말 해도 모르지만은 덧쓰기를 계속 하거나 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복구는 되거든요. 한번 지어진 건 다시 예, 할 수 가능합니다. 있다. 네. 덮어쓰기가 계속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일단은 모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네. 일단은 부모들이 이렇게 좀 믿고 맡기는 시설에서 이렇게 좀 계속 안전사고가 벌어지니까 좀 체계적인 좀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학부모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손끼임, 문끼임 사고거든요. 이게 사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그 어린이들 많이 있는 곳은 문을 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해놓고 커튼을 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정도를 하지, 이렇게 개폐식의 문을 하질 않는데, 또 한다 하더라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완충 장치 같은 거 해놔요. 네. 아주 스펀지 같은 맞습니다. 거라든지 좀 그런 어떤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넘어질 만한 곳에는 또 안전장치 같은 거, 완충장치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했던 게 좀 아쉽지 않느냐. 사고는 일어났지만 선생님 잘못인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좀 법제화돼서 좀 안전장치가 좀 그렇죠. 마련됐으면 CCTV는 좋겠습니다. 법제화돼 있지만 예. 안전장치는 사실은 법제화는 안 돼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아이의 손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난 건데, 범인이요, 놀랍게도 10대 청소년입니다. 장 기자, 이 학생이 대체 어떻게 편의점을 돈을 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황당무계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바구니를 카운터에 가져옵니다. 맥주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종업원이 개수를 세더니 부족한 맥주를 가져오려고 자리를 비웁니다. 자, 그 순간 남성이 돌연 계산대 열고요, 돈을 훔칩니다. 지난 9일 새벽 3시쯤 고등학생인 A군이 한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장관 기자, 이렇게 근데 저 10대 청소년이 턴 편의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도 A군은 맥주를 더 달라면서 직원을 창고로 보내고 그 사이 바로 이 계산대를 털었는데요. A군은 최소 6곳의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돈을 훔치는 게 아니고 또 눈앞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정산 과정에서 돈이 좀 안 맞네 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편의점 직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맥주를 잔뜩 들고 와요. 어머니 더 사고 싶은데 더 없냐. 지금 보이는 거 이거밖에 없다. 안에 더 없냐. 한번 확인해 보겠다. 어제 나갈 때 그때를 노려서 하는 사람. 티 안 나게 다 가져가지도 않고 만 원이 아예 싹 비어있으면 의심이 갈 텐데 한 장이나 두 장 냅두고 가져갔나 봐요.
박 변호사님, 아무리 10대라도 사실 뭐 편의점에 CCTV 있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렇죠. 참 대담하네요. 아주 대범해요. 수법이 대범하고 아주 교묘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방식은 똑같아요. 한 종류의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창고에 구하러 가잖아요. 종업원이. 간 사이에 돈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얘기를 좀 했다시피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가면 의심을 받을 건데 일부 남기거나 일부만 가져가고. 한 장, 두 장 빼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CCTV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법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스크를 막 끼고 뭐 복장을 하고 한다면 종업원이 의심을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떳떳하게 가서 구매하는 것처럼 하고 돈을 가져가고 걸리지 않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건 말고 더 많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계속 반복해왔고 아주 상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든 생각인데 이 돈이 안 맞아갖고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편의점 알바생이 처음에 되게 의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CCTV 봤을 것 같아요. 일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럼 대부분 누구를 의심하냐 하면 편의점 종업원 알바생들을 의심을 예. 합니다. 업주, 점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걸렸기에 망정이지 계속 의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 저 10대 청소년요. 일부러도 이 결제가 안 되는 카드를 갖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한번 자기가 범행을 했는데 성공하게 되면 계속하는 걸 상습을 하는 이건 수법 범죄라 하는데 네.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 편의점 직원 얘기 따르게 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돈을 몽땅 가져가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빼가기 때문에 돈을 딱 보니까 있으니까는 몰랐던 거예요. 정산할 때 아는 거고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봐요. 그 결제가 안 되는 카드를 먼저 내놓습니다. 네. 아니면 간편 결제를 하게 되면은 결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ATM기에 돈을 빼오거나 아니면 다른 카드를 결제할게요. 왜? 물건은 여기 있으니까.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보내주죠. 그럼 나가면은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바로 뺑소니를 친 거죠. 이 수법이 통한 이유는 알다시피 소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담당에 있는 그 편의점 직원이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절도 사건을. 네. 박 변호사님이 네. 절도범이 고등학생인데 15살이 넘어서 저희가 뭐 계속 전해드리긴 했지만 촉법 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처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보거든요. 14세 미만자, 그러니까 중학생 밑으로 갔을 때는 촉법 소년이 되기 때문에 보호 처분 같은 걸 받는데 14세 이상이 16세 이상이 되겠죠. 아마 17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이 되고요. 아마 예상컨대 지금 드러난 것도 있지만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수법도 되게 정교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강 뭐 추측하건데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초범이고 뭐 초범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번에 첫 번째 걸렸다 그러면 뭐 징역을 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절도죄가 뭐 6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전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징역형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좀 처벌은 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정소연이 좀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벽 일어난 건데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얘기입니다. 장가 기자, 이 차량 운전자가 뭐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짓을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제보자와 또 CCTV 영상이 함께 있거든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인들이 다급하게 회색 승용차를 가리키는데요. 이 차량이 빙글빙글 돌더니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도로 한복판을 돌던 차량은 순찰차 4대가 막고 나서야 멈춰 서는데요. 이게 서울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벌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색 차요, 이 남성 차도 아닙니다. 회색 차 주인에게 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니 거기에 타고 자신의 차까지도 들이받고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권총처럼 생긴 유리창 깨는 도구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방아쇠를 당겨서 앞 유리창을 깼고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겨우 조수석으로 나와서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막힌 게요. 이 A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요. 또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했는데 음성 판정 나왔습니다. 예. 왜 저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님. 네. 굉장히 긴박한 사고인데 이제 경찰이 신속하게 제압을 한 것 지금 같아요. 영상만 봐도 만약에 경찰차로 막지 않았으면 인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무차별로 막 뱅뱅 돕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잘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워낙 무차별로 또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범행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경찰이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이 FTX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어떤 결과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만약에 인도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도로에 놔두고 경찰차로서 이렇게 제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범죄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예. 김 팀장님, 일단은 보시면 일단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에 수사 경험 비춰봤을 때 뭐 음주도 마약도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추측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음주를 확인했더니 음주운전은 아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하게 되면 안 나오는데 알다시피 마약 간이 시약 검사는 5일이나 일주일 지나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데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정밀 검사라만 나오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저런 경우에는 아까 음주나 아니면 약물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은 또 혹시 앞차하고 무슨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분노를 못 차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확실히 경찰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사고 일어나기 전에 뭐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네. 과정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술은 아니라고 하니까 향정신 의약품이라든지 마약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범행죄는 되게 많습니다. 회색 차량을 탈취했잖아요. 네. 협박 폭행을 행사해서 탈취했기 때문에 강도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찰한테 위험한 물건인 지금 자동차를 이용해서 들이받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범죄가 좀 상당히 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중처벌이 이제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마약이 나온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아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포함된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희한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한번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9군요. 아주 꼬리가 긴 병원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병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50대 A씨가 환자들과 짜고 가짜 입원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2009년 7월부터 가짜 입원으로 이 보험금을 타간 환자만 466명입니다. 네. 또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0억 원, 또 그동안 병원은 요양급여비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총 100억이죠. 예. 경찰은 병원을 운영한 남성을 구속하고요. 또 의사 2명,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담당 경찰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병실이 23병상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환자를 최대 58명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되는 보험사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네, 김 팀장님. 이 병상이 23개인데 환자가 뭐 58명이 나오기도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음이 나오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일가족이 막 다 입원한 사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병상이 23개인데 그럼 23명이 있어야 되는데 58명이요? 예. 말이 안 되죠.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한 여성의 같은 경우에 영상이 있습니까 지금? 나오니까? 영상이 혹시? 예. 영상이 나오게 되면 예. 한 여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나올 때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병원에 그 입원 안 했는데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에 있다가 경찰이 나와서 수사한다니까 재빨리 온 거예요. 아, 다시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입원해야만 걸리지 않으니까 생각한 네. 거죠. 본인이 누워 있었는데 이 여성은 무려 입원한 게 20차례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본인만 했느냐? 아닙니다. 남편도 했고 아들도 했고 그래가지고 입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무려 보험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을 1억이요? 받아냈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확실한 거죠. 네. 자, 황당한데 장가희 기자, 이제 이른바 이런 게 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사기에는 의사들도 가담을 했습니다. 개원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요.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가라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원 환자들이 야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이 그 대처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라 이렇게 안내할 정도로 허술하게 병원이 운영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의사 면허라는 게요, 막 함부로 빌려주고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나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의료인 아니면
재단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뭐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하면 의료 행위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그걸 이른바 우리가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요. 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는 거기에 자격증을 이제 면허 자격증, 면허증 같은 것들을 그게 주는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처벌이 됩니다. 뭐 무면허 의료 행위라든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되고 지금 이 사람들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무장병 운영한 사람들도 같이 처벌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까 김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입원했다고 이제 서류 좀 받아서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들. 박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나이롱 환자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험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프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아파서 예컨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청구를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얼마 정도냐면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이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일부러 받아가지고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50억 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환자들도 지금 50억 챙겼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간병비 같은 것들을 이것들 나중에 처벌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국에 계신 이 나이롱 환자들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 팀장님 일단은 환자 수를 좀 걸리지 않게 조정해서 받았으면 이게 사실 꼬리가 길지 않았으면 수사망에 걸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너무 그게 허술한 거 아니에요? 이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데 사실은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원하기만 한 게 없네 싶어서 허점을 들었던 건데요. 지금 그 이것도 드러나는 것도 이거 뭐냐면은 2월 달에 그 병상수보다 입원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걸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 23명을 했다 그러면은 보험사도 몰랐겠죠. 병상이 23개, 입원 환자 23개. 그런데 병상은 23개인데 불구하고 입원 환자가 58명이니까 두 배를 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한 침대에 2명, 3명 있는 거야? 복도에 누웠나? 예. 복대에 눕지 않죠. 아, 예. 어떻든 간에. 그러면은 조사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자 수를 숙이게 되면은 사실은 보험사나 수사기관에서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박 변호사님 그리고 예. 이제 뭐 1억 타간 나이롱 환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애꿎은 시민들 이제 보험료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막 맞습니다. 불만이 막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험금이라는 거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고요. 이 보험 사고는 우연한 게 돼야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면 보험 사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보험금을 책정을 하는 게 보험료, 내는 걸 보험료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금에 얼마큼 나가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연하지 않는 어떤 일부러 된 보험 사기 같은 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만큼 보험료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선량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가 돌아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억 원씩 이상 받아간 사람들도 보험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안 아프고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유혹이 오죠. 아예 괜찮습니다. 뭐 그냥 좀 잠깐만 입원한 척하면 돈 나오니까 받아가십시오라고 예. 하는데 그게 달콤해서 이게 빠지긴 하는데 그 순간 본인도 공범이 되고요. 이 일당들하고 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1억 원 다 뱉어내야 되고요. 손해배상까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나이롱 되겠죠. 환자에 좀 나이롱 환자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황당하고요. 이 3년 동안 신생아 2명을 살해한 친모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친모가 자수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2012년 9월에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이불로 감싸서 살해한 뒤에 인근 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인천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역시나 인근 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최근 이 구청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요. 압박감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직접 자수한 거였습니다. 실제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는 안 되어 있었고요. 경찰은 오늘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검찰에 송치했다. 박 변호사님, 이 예. 아이를 살해한 거 방법을 보니까요. 울음을 안 그친다는 이유로요. 첫째 아이는 이불에 감싸서 살해를 했다고 하고요. 둘째 아이는 또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슬픈 건지 아니면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첫째 아이는 그렇게 이불에 감싸서 이렇게 살해를 했다면 둘째 아이가 더 충격적입니다. 집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출산 이후에 애가 계속 우니까 우유를 먹여야 상식에 해당하잖아요. 모유든 우유든 뭐 분유든 먹여야 되는데
주스를 먹였다고 해요. 주스를 아이가 주스를 먹을 수 있습니까? 태어난 신생아가.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본인 진술이니까 더 따져봐야겠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유가 아닌 주스를 먹여서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해서 이 부분은 경찰이 봤을 때는 뭐 실수라든지 어떤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판단한 상황입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호흡곤란 상태에서 좀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쨌든 명백한 살인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호흡 곤란 상태를 사실 지식이 없더라도 태어난 신생아가 주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말 진술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 살이가 뭐냐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아이가 죽을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판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요 이 경찰 목소리, 경찰이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목소리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는 주스를 먹였는데 사례가 들렸다라고 했는데 혹시 무슨 주스를 먹였다고 했는지? 아, 오렌지 주스. 그거 사실 외에도 살인죄를 적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살인죄 적용할 게 있다고 경찰이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애초에 엄마가 이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모유나 분유를 주지 않고 오렌지 주스를 먹였다는 거 이해가 통하지 않고 이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진술하냐면 양육하기가 힘들고 또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양육기관도 있고 또 입양기관도 있고 신인청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해했다? 이건 엄마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살인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경찰 얘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던 미필적 고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인이라는 건 고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실치사로 보진 않고 살인죄라고 한다면 다른 게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에 살인했죠. 2015년에 했죠. 그 사이도 혹시 다른 게 있는지는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장가 기자, 이 가족들은 이 엄마, 이 여성의 범행을 몰랐던 건지 궁금해요. 와, 이 아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이 여성은 미혼모고요. 또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2차례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면 어머니께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서 몇 개월씩 따로 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아이의 친부는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아, 모두 달랐다. 미혼모다.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친부가 모두 뭐 두 아이 달랐다. 뭐 일단 엄마의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근데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성관계에 의해서 이제 임신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피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미혼이지 않습니까? 네. 또 임신해가지고 아이 출산하고 사실은 사망을 거의 방기하거나 의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친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이 부분도 사실 충격적이고 뭐 다르고 잠깐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충격적이고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올바른 말인지 모르지만 공부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뭐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해야 될지를 고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번에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아요. 영아 살해죄는 살인죄 중에 좀 10년 이하의 징역 이제 적게 보는데 이거는 일반 살해에 가깝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중하게 처벌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뭐 변호사님 말처럼 어떤 공부하는 계기가 될 그러니까 수도 있을 우리도 것 그렇지만 같습니다. 이분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우리도 이 사례를 보고 좀 배우거나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뭐 시신 유기하는 것도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요. 이 사체 유기죄는 또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체 유기죄가 지금 되죠. 살인을 한 다음에 시신을 버렸죠. 그렇게 사체 유기죄 성립하는데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났고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범죄들 뭐 사체 유기라든지 일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고 나머지 살인 부분 이것만 지금 송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좀
뭐 이해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김 팀장님 일단은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섰는데요. 일단 두 아이 시신은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이 조사할 때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아이를 살해해가지고 어디에 유기했냐 물었을 때 예. 둘째 아기는 지난 10일 인천에 있는 문학산에 묻었다고 해서 수색을 해가지고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7년 됐으니까 유골이 됐죠. 발견했는데 첫째 아이는 그 도봉산에 묻었다고 했는데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가서 수색을 했더니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치도 바뀌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아니면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수색 중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유골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유골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신 한 구를 못 찾은 상황인데 앞으로 수색 계획 어떤지 저희가 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3일째 이렇게 피의자가 지목한 지점을 이렇게 면밀히 수색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을 당시에 깊이 파서 매장한 게 아니고 낙엽을 제치고 거기에 놓고 낙엽을 덮는 식으로 유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야생 뒷짐승에 의해서 훼손됐을 수도 있고 수색 범위가 좀 더 좁혀진 부분이 새롭게 진술이 나오면 다시 재개하는 걸로. 예, 좀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요. 이 두 아이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둘째 아이는요.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 부여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들 수색 신고는 안 됐는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번호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번호가 뭐냐면은 보통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생년월일이라든지 남자 여자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12시간 내에 우리가 출생 신고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뒷번호 7자로잖아요. 바뀌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아 번호도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기록이 없으면은 찾지를 못하는데 지난 그 보건복지부에서 6월간 7월간에 그 2015년부터 2022년 출생아 중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아동이 2,123명을 1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망이 200건이 발견이 됐어요. 아까 말다시피 어떤 사망이야 싶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생아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범행이 늦게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임시번호라도 있었다 한다면은 범행이 발견했을 뻔 했는데 몰랐다가 어머니가 자수하는 바람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좀 더 전수조사가 치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생아 번호도 못 받고 세상을 좀 등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남성의 취중 진담 얘기인데 뭐 이 고백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구대에 제 발로 찾아와서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진 신고하는 남성의 얘기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구대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요. 갑자기 쭈뼛쭈뼛 뭔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분증인데요. 네, 울고 경찰이 있네요. 잠시 후에 확인 작업을 하고요. 단순히 경찰은 처음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까 단순히 술 취한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던 남성 갑자기 또 돌변을 하더니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이 제 발로 찾아온 죄인을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배범이 그냥 제 발로 들어온 거네요. 이 수사 입장에 수배범들이 재벌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 수배범이 재벌로 신고를 하는데 이런 범은 경한 범죄, 뭐 강도나 뭐 큰 범죄는 안 하고 경한 범죄는 그 수배자가 들어오는데 이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배자들의 예의 수배, 비수배, 시수배가 있어요. 예. 예의 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우리가 체포합니다. 예. 근데 비수배 궁금하시죠? 네. 그럼 벌금 수배.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을 100만 원 내라는데 안 냈어요. 네. 그럼 검찰 측에서 수배를 시키거든요. 요거는 형 집행장이 있으면 체포를 하고 없으면 체포를 못 해요. 네. 마지막에 시통보. 이거 지명통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수배는 돼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체포를 못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이제 중앙 범죄인지 아니면 또 경한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구대에서는 피의자를 그 자수배자가 자수하게 되면은 관할 경찰서로 인계를 하거든요. 지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 어떤 ABC 중에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게 그렇죠. 되네요.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뭐 만취 상태에서 자수한 경우 자수 이 감경 뭐 이런 게 되나요? 자수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자수라고 하는데요. 자수가 되고요. 자수는 조금 다르긴 해요. 이런 일반 범죄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봐서 고려해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범죄 중에 필요적으로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마 판사가 봐서 정말 진심의 눈물이구나 하면 약간 감경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정치권 얘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세 분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의 소식이 일면에 실린 신문인데요. 이거 지금 구하려면 발품 손품보다도 두둑한 지갑이 필요합니다. LG 트윈스 팬들 사이에서 일면에 우승 소식이 담긴 스포츠 신문 소장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편의점이며 신문 가판대며 신문이 나온 당일에 이미 완판된 건 물론이고요. 지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데 보통 한 부에 1,000원 정도의 신문을 내부에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우승 기념품 판매에도 많은 팬들이 몰리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는데요. 29년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승리의 기쁨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중국 칭따오 공장 직원이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때문에 M1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칭따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소식인데요. 방류 논란 이후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비어케이는 당사가 수입하는 전 제품은 해당 공장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악재의 회사를 떠나야 하는 직원들 마음은 어떨지 참 안타깝습니다. 동물원 최고의 인기 스타 판다 푸바오가 외출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녀석 무슨 사고를 친 걸까요? 알고 보니 며칠 전 푸바오가 대탈출 소동을 벌였다고요. 바깥 세상이 궁금했던 건지 담을 넘어 대나무 울타리까지 마구 망가뜨렸다는데요. 당근을 들고 유인해봐도 실패. 결국 판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나서야 돌아온 녀석입니다. 훼손된 담장을 수리하는 동안 푸바오는 실외 방사장에 나가지 못하게 됐지만 실내에선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푸바오를 만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첫 공개 행보라고 정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진은정 변호사가 대한적십자사 행사에 어제 통해서 첫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자, 이렇게 첫 공개 행보에 좀 나서면서요.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신호탄이 아니냐, 뭐 이거 되게 뜨겁게 달궜어요. 처음이라는 거는 항상 뉴스 가치가 있죠. 네. 첫 행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언론의 관심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은정 변호사의 공식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건 아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권은 뭐 항상 말이 그 현상보다 앞서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은정 변호사가 이번에 국무위원회 부인 자격으로 통상적인 공식 행사에 나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계기로 이제 내년 총선의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를 두고는 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뭐 어제의 행보를 가지고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뭐 한 장관이 정말 뭐 뜨거운 감자입니다. 총선에 나설지 말지. 일단은 한 장관이요, 과거 총선 관련 질문에는요 이렇게 답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부원장님. 이 한 장관이 이제 부인 공개 활동에 이제 통상적 활동이다라고 좀 얘기했는데 정치 활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서요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하고 싶다. 아니면은 언론에 관심을 끌고 싶다. 네. 둘 중에 하나는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 부인의 활동이 언론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면은 기사에 나올 일이 없어요. 사전에 공개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건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보여준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하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저는 장관이 있는 동안에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시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하는 발언이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제하시는 게 맞고요. 시작을 하신다면 제가 하나 좀 조언을 드린다면 네. 가십성 또는 이미지 메이킹성 행사보다는 정책이라든가 자신의 비전을 먼저 이야기하고 특히 한동훈 장관은 여권에서 의미 있는 정치 지망생 아닙니까? 그렇게 좀 출발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점차 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무직으로 법무부 장관을 이제 거의 마치는 시점이라고 해봤자 이제 50살밖에 안 되거든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근데 앞으로 정무직 외에 더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선출직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정훈 의원과 대화 과정에서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사회에 빚진 것을 갚을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이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좀 높인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민주당을 향해서 위헌정당 심판 뭐 이런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주고받았는데 또 한 장관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아니 저 톡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뭐 그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네, 한동훈 장관 어제 발언이었는데 자 위헌정당 심판 청구 뭐 언급한 걸 두고서 민주당에서 뭐 검찰 독재다 뭐 이런 비판 나오니까 한 장관이 정당 해산을 뭐 언급하며 맞받아친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 독재보다 21대 국회 의회 독재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168석이라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굉장히 중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행정부의 행정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것도 만약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뜻도 밝혔으니까
이런 그 입법부의 지나친 탄핵 남발 카드에 대한 행정권의 어떤 자위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툭하면 왜 탄핵 안 시키냐, 뭐 이런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는데 뭐 이상한 장관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이런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뭐 실제로 이제 한 장관이 특정 정당을 명시해서 대립적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장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헌법 잘 몰라요.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임명직 공직자 탄핵하고 정당 훼손 제도가 같은 수준의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감옥 간 거 생각하는데 탄핵당한 것과 감옥 가는 건 다른 거예요. 탄핵당한 것은 임명직 공직자를 그 위에 있는 임명권자가 해임하지 않으니까 해임시키는 겁니다. 국회가. 그게 이제 탄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회는 원래 행정부 괴롭히라고 있는 게 국회예요. 그게 상권분립의 네. 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상권분립 그러니까 국회 33.3%, 행정부 33.3%, 사법부 33.3%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헌법 한번 보세요. 헌법 133조의 대다수가 국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만이 유일하게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에도 감나라 배나라, 사법부에도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권한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위헌정당 청구 소송 문제는 사실은 한국의 헌법 그 학자들이 개헌할 때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감히 행정부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행정부가 정당을 해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이 절차는 사실은 헌법학자들도 모두 지적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등이라든가 사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조인들이 헌법 잘 몰라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욕설 챌린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에서. 서영길 전 대표 발언으로 이제 나온 건데 정광재 대변인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 유호정 의원까지 좀 가세해갖고 뭐 인간이 좀 덜 된 건 아니냐 이런 좀 얘기까지 했어요. 뭐 저도 뭐 정치권에 최근에 입문했습니다만 예. 정치라는 게 뭐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써 하는 뭐 어떤 그 설득 과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상당히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뱉어내는 어떤 뭐 단어의 품격, 언어의 품격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호정 의원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인간이 좀 덜 된 것 같다라는 어떤 자기 주관적인 인격 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도 이 유호정 의원이 정치 신인이잖아요. 이번 21대 네. 국회에 들어온.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물론 뭐 나이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배가 한참 위인 분에게 인격적으로 덜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표현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정치권 전체의 인사들의 말의 품격이 좀 높아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말의 품격이 좀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네. 요새 좀 받긴 합니다. 예. 두 번째 한번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한동훈 비대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또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인데 어제 이동훈 전 대표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한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 해임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의 뭐 비대위원장 기용성 예측을 좀 많이 한 건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얘기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 같아요.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뇌피셜 아닌가요? 뇌피셜.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희망이 담긴 전망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전망할 때 말이죠. 뭐 프로스포츠든 이런 거 예측 많이 하는데 자기의 이해관계가 그 전망에 얽히게 되면 그 전망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팀이 이길 것이다라고 뭐 스포츠 토토를 네. 하든 합법적인 거 예. 뭐 했는데 그럼 당연히 전망 자체도 그 팀이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확증 편향을 갖고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의 상황 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얘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어쩌면 뭐 당에 머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만 자신의 활동 공간이 더 생기고 자신의 몸값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뭐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당 대변인으로서 질서 있는 개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혁신이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광래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1, 2수의 김기현 대표가 뭐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지원 부원장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정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요. 높다고 봐는데 이번에 이제 혁신위하고 당내 중진들하고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대충 짐작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에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바지 사장은 그만두셔야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탓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스타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언급한 것은 결국은 나는 반윤이야. 나는 반윤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쌍생하고 그 사람들과 난 싸울 것이야. 그걸 명분으로 해서 나는 신당을 할 것이야. 네. 라는 자신의 전략적 반점릭 전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혁신이 얘기 나온 김에요. 예. 정광래 대변인 어제 이런 게 좀 뜨거웠습니다. 이념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뭐 이런 신호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신호를 받은 건가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 사실 아닙니다라는 어떤 반박성 입장을 냈을 텐데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굉장히 뉴스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거침없이 소신껏 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혁신위원장 인유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저희가 미력하나마 뭐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의 민심의 방향도 조금은 개선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에서 주장하는 뭐 중진과 지도부 어떤 험지 출마론이나 물갈이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혁신위원장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맞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런 방향을 통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호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인유한 위원장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그럼 대통령실하고 짜고 치는 혁신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혁신위가 출범한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서 혁신위가 출범했잖아요. 그 후보 누가 사면시켜줬습니까? 그 공천에 누가 가장 힘을 많이 작동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혁신해야 될 것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면 저는 당에서 오히려 더 반대하는 중진들의 명분만 축적해 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가 계속 나오자 친명계가요. 네가 가라 험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안동에 험지 출마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그럼 저도 고향인 경남 의령에 출마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안동 출마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전 재산 걸고서 내기하자. 똑같은 얘기죠. 또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네, 이 대표 험지 출마 요구의 친명은 좀 엄오하고 비명계에서는 동반 험지 출마 제안에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작 이 대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슈니까요. 이게 험지를 가고 그다음에 뭐 좋은 데를 가고 하는 이야기는 당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상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중진들이 혁신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와라. 예. 이런 측면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어디 뭐 험지로 가는 것이 중요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보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별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문서답이랑. 그러니까 뭐 예. 별 의미 없는 이슈고 사실은 이게 저는 뭐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는 비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전체를 지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당의 국가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정책 기조 이런 것들도 설명하고 해서 제대로 정치가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이벤트처럼 험지에 가서 누가 와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언론에서 보기엔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의 본령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들을 하면 너무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계신데 사실 기자들은 아까 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국민 전체가 궁금해하는 것을 어쩌면 언론 종사자들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신해서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질문만 회피하려고 하는 자세는 어떤 뭐 대선 후보를 지냈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 이런 할 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뭐 험지 출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조금 더 정확한 자기의 뜻을 밝혀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안철수 전 대표나 요즘 트렌드예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새로운 비명계 4명 모임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이제 출범을 하고요. 네. 5선 중진인 이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뭐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광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오는 분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의 과정은 어차피 우리 편 더하기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 몇 사람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잖아요. 뭐 고양이 손도 빌려야 되는 게 선거판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하고 원칙과 상식 또 공정의 가치를 신봉하는 분이라면 우리 당에 오셔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오신다면 뭐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치기 전에 현재 수능 2교시 수학이 진행 중입니다. 50만이 넘는 수험생들 얼마나 지금까지 초조하게 시험 문제 풀고 있을지 저도 왠지 더 생각하면 더 초조해지는데 26년 전에 수능 마치고 제가 부모님 배웠을 때가 새삼 떠오릅니다. 말없이 포옹해 주셔서 눈물 정말 글썽였던 기억이 나는데 수능은요, 이 공부해온 학생이나 뭐 뒷바라지해온 학부모가 같이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손자, 손녀 걱정하면서 묵묵히 응원해온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 수능 끝나고 돌아오면요.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고요. 오늘만큼은 다 잊고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